안녕하십니까. 분당 중앙고 교사 남상기입니다. 이번 역대급 불승을 치른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곁에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 학부모님과 선생님들께서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하신 만큼 좋은 선물도 받았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2024학년도 정시 모집 주요 변화를 살펴보고 모집 인원, 모집 단위의 변화의 의미, 그에 따른 지원 전략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쪼록 수험생 여러분 또 학부모님께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시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먼저 짚어보고 모집 인원의 변화, 모집 단위의 변화, 그에 따른 지원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별 주요 변경 사항들을 알아보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시 지원에 대한 이해입니다. 2024 정시 모집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1월에 수능을 치렀고요. 그 다음 얼마 전에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3일부터 6일까지 정시 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대학마다 원서 접수 일정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서 마감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정시 지원은 수시 6회와 달리 가나다군 총 3번에 걸쳐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카이스트와 같은 이스트 대학 같은 경우는 군내로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나다군 총 3번의 기회라고 하지만 실제로 가나군에 선발 인원이 많고 주요 대학들이 가나군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2번의 기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정시 지원은 전략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수능 성적표를 받았을 텐데요. 정시 지원의 출발점은 수능 성적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적표에 담겨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정시 지원과 관련된 전투력 50%는 확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발표된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두 학생의 성적을 만들어 봤습니다. 두 학생을 비교해 보면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A 학생은 국어를 100분이 100점을 받고 표준 점수를 150을 받았습니다. B 학생은 역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해서 100분이 100점을 받고 표준 점수가 142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게 보입니다. 둘 다 100분위 점수는 100점인데 A는 표준 점수가 150점이고 B는 142점입니다. 100분위 100점이면 100명 가운데 1등을 했다는 의미인데 표준 점수는 150에서 142까지 8점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100분위 100에 해당되는 점수가 이번 수능에서 8개나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국어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학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어떤 대학은 100분위를 반영합니다. 그러면 100분위를 반영하는 것이 유리할지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것이 유리할지를 판단하셔야 하는데 A 학생의 경우에는 만약에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을 지원했을 경우에 150점이라고 하는 표준 점수가 너무 아깝게 됩니다. 반대로 B 학생의 경우에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했을 경우에 100분위는 100을 받았지만 표준 점수는 가장 낮은 142를 받았기 때문에 불리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점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점수에 맞게끔 가장 이상적인 점수 조합을 끄집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성적표에 적혀있는 등급, 100분위 표준 점수, 개략적인 내용은 대개 이해하실 것 같은데 표준 점수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분위 점수는 100명 중 몇 등에 위치하는가의 위치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표준 점수는 시험의 난이도를 고려한 상대적인 점수입니다. 그래서 100분위 점수보다 표준 점수가 조금 더 정확한 학생의 역량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에서는 주로 표준 점수를 사용하고 중하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100분위 점수를 사용합니다. 왜 그런 차이가 존재하냐면 100분위 100에 해당되는 표준 점수가 올해 국어에서는 142에서 150까지 8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등급, 2등급이 아닌 100분위 80을 생각해 보면 100분위 80에 해당되는 표준 점수는 1개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1대1로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2등급 밑에서는 백분위 점수를 반영하는가 아니면 평균 점수를 반영하는가 이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중하위권 대학들은 백분위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위권 대학들은 1, 2등급 아이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백분위 차이를 변별할 수 있는 표준 점수를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수능은 특히 국어가 불수능이었습니다. 역대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150점까지 치솟았고 수학 역시도 전년에 비해서 다소 어려운 것으로 표준 점수가 148점이 나왔습니다. 영어 역시도 많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어는 역대급 불수능이었고 수학은 전년보다 어려웠고 영어도 전년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 그래서 1등급 비율이 7.8%에서 4.7%까지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수시 지원에서 학생들이 수능 체제를 맞추는 기준으로 영어를 많이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절대평가로서 난이도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71%밖에 안 되는 아이들만 1등급을 받았다라고 하면 수능 체제를 맞추지 못한 학생들이 많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수시에서 학생을 모집하지 못하고 그 모집하지 못한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는 이월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국어, 영어, 수학 세 영역의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이들 과목의 중요성이 커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탐구를 살펴보겠습니다. A 학생의 탐구를 보면 이 학생은 과탐을 선택했고 화투가 100분위 100에 표준 점수가 80이었습니다. 탐구 과목 중에 표준 점수가 가장 높게 나오는 과목이 화학2였습니다. 그리고 B 학생을 보면 B 학생은 사회문화를 100점을 받았는데 표준 점수는 70점입니다. 똑같은 100분위 100임에도 불구하고 표준 점수가 너무 많이 차이 납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내가 과목을 선택했는데 내 의지와 무관하게 그 과목을 100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100점이라고 하는 조건과 무관하게 표준 점수가 10점이나 차이 나면 좀 문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정하기 위한 점수가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하는 점수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표준 점수가 높게 된 예를 들면 화투의 경우에 표준 점수가 높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표준 점수를 조금 더 줄이고 낮게 책정된 과목의 표준 점수를 살짝 올려서 균형을 조절하겠다라고 하는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학에 따라서는 이 탐구 영역을 표준 점수로 반영하기도 하고 또 100분위로 반영하기도 하고 변환 표준 점수를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 학생이 화투 과목을 가지고 이제 지원한다고 했을 때 100분위를 쓰게 되면 100분위 100에 불과하지만 표준 점수를 쓰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10점 이상의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변환 표준 점수를 쓰게 되면 80보다 조금 더 아래의 점수를 갖게 되겠죠. 그러면 A 학생은 변환 표준 점수가 아니라 표준 점수를 쓰는 대학을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B 학생의 경우에는 표준 점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보정이 된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 대학을 지원했을 때 또는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을 지원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수능 성적표에 담겨 있는데요. 결국 이 성적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점수 중에 가장 유리한 조건의 점수는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점수를 활용해서 대학 입시에 해보자 라고 하는 취지일 것입니다. 수능 성적표를 이해하셨으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시 지원 역량으로 봤을 때 50%의 전투력을 확보하셨습니다. 또 이제 정시 지원에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적을 확인했으면 그 성적을 가지고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지원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그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이 전년도 입시 결과는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점수를 잘 확인하고 전년도 입시 결과를 확인해서 두 개를 연결시켜 보면 합격 가능성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년도 입시 결과를 확인할 때 요소는 뭐 흔히 얘기하는 50% 컷, 70% 컷
100%컷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모집 인원이 얼마였나, 경쟁률, 충원률은 어떠했는가, 그다음 반영 비율이나 가산점, 감점은 있는가 없는가, 대학별 고사가 있나 없나 이런 것들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선택 과목이 지정되지 않는가, 수학에서 미적이나 기하만을 요구하는가, 과탐만을 요구하는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각 조금 더 살펴보면 어떤 정시 변화의 이해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입시 결과를 100분위 점수로 공개를 합니다. 평균 점수를 반영한 대학인데 왜 평균 점수를 반영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 점수는 시험의 난이도를 고려해서 점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전년도의 시험 난이도와 올해의 시험 난이도가 동일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평균 점수로 합격 결과를 밝히기에는, 공개하기에는 다소 곤란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100분위를 기준으로 해서 입시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100분위 값이 전년도의 100분위 값과 올해 나의 100분위 값이 일치하는가? 그거는 일치하지 않을 겁니다. 이유는 전년도의 조건과 올해의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능 응시 인원이 달라졌고 정시 모집 인원도 달라졌습니다. 또한 수능 난이도도 달라졌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대학에서 발표한 100분위 값과 내가 얻은 100분위 값을 1대1로 매칭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0분위 값이 갖는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역별 반영 비율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국어, 수학 반영 비율을 따져봐야 되고요. 주로 자연공학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의 반영 비율이 아무래도 높겠죠. 그 다음에 탐구를 하나 반영하는가, 두 개 반영하는가. 그 다음에 수학이 미적기와 확통 가운데 특정한 과목을 지정하고 있는가. 탐구가 사탐, 과탐을 지정하고 있는가. 그 다음 영어와 한국사의 반영 방법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시고 나의 조건에서 가장 이상적인 점수 산출 방식은 무언가라고 하는 것들을 감안하셔서 지원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모집 인원의 변화입니다.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의 인원이 전년과 비교했을 때 증가했는가 감소했는가. 만약에 감소했다라고 하면 경쟁률이 더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합격선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전년도 입시 결과를 봤을 때 100% 컷, 70% 컷을 쓰기보다는 중간 정도 50% 컷을 가지고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모집군의 이동입니다.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가 군의 이동이 있었는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군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점수값이 산출되는 합격 결과값이 산출되는 그 값이 갖는 의미가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군 이동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군이 이동됐을 경우에는 그 군내에 있는 다른 유사학과와의 관계를 살펴서 어느 정도 점수일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경우에는 실제 지원 상황에서는 실시간 경쟁률도 함께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모집 단위 변화입니다. 모집 단위라고 하는 것은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최소의 단위를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주로 학과 기준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과가 아니라 학부 단위로 모집하기도 하고 또는 계열 또는 단과대학 또는 전공 이렇게 모집하게 됩니다. 계열의 변화는 새로운 학과가 새로운 모집 단위가 신설되기도 하고 기존에 있던 모집 단위가 분리되기도 하고 또 기존에 있던 모집 단위가 통합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왜 문제가 되냐면 신설했을 경우, 신설학과인 경우에는 전년도 입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점수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예측하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또는 분리되었거나 통합한 경우에도 전년도 자료를 해석할 때 주의를 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 2번의 경우에는 되게 복잡한 얘기고 또 스스로 계산해내기 되게 어려운 얘기이긴 하지만 대학교육협의회 상담 프로그램 등에서는 1번, 2번의 내용을 보정해서 보정값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것들을 계산하지 않아도 보정값이 제시되니까 그 보정값을 기준으로 입시 전략을 짜시면 됩니다.
다만 3번, 4번, 5번의 항목 같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 보존값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스스로 전략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4 정시 모집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모집 인원이 4,000명 이상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감소되었지만 수도권 모집 인원은 500명 정도 증가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군별 모집 대학은 가나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영역 선택 과목 지정 대학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수학의 경우에 과탐 미적 기하를 요구하는 경우가 65개 대학, 확률과 통계를 지정한 대학이 3개 대학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 탐구의 경우에 79는 과탐 지정 대학이고요. 2는 사회탐구를 지정한 대학입니다. 그 다음 서울대는 작년에 직윤을 통해서 교과 평가를 했고요. 올해 고려대가 교과 우수 지정을 통해서 440명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정시에 교과 평가가 도입되었습니다. 연대의 경우에는 2026학년도에 도입하겠다고 예고해 놓은 상황입니다. 다음 졸업생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응시 비율 측면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28%에서 30%를 초과해서 이제는 31.7%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적 기하 과탐 선택자들의 경우에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작용해서 점수가 상대적으로 잘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인문사회 계열로 교차 지원하는 경향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예상됩니다. 다음은 모집 인원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모집 인원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2024학년도에는 4,418명이 정시에서 감소를 했습니다. 비율로 보면 전년도 22%에서 21%로 1% 감소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서 보면 수도권에서는 전국으로 보면 감소했지만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489명이 증가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수도권, 비수도권 나누어서 보고 전형 유형별로 봤을 때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실기 실적 전형이 정시에서 138명이 감소했기 때문에 수능 전형은 593명이 실제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수도권에서는 4,200명 수준이 감소했고 수도권에서는 수능 전형만 봤을 때 593명이 증가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시 모집 선발 규모를 보면 이렇습니다. 특별히 보이는 부분들은 경희대 같은 경우 국제 캠퍼스하고 본캠이 나뉘어져 있는데 그 두 개를 합치면 거의 2,400명 정도를 모집합니다. 꽤나 큰 모집단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외대가 900명 쪽에 와 있는데 본캠을 합하게 되면 외대도 한 1,500명 이상을 모집하는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 대학 중에서는 가천대가 이제 눈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지역대학으로는 부산대, 그다음 전북대 이런 대학들이 선발 규모가 크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정시 모집 선발 인원과 비율인데요.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에 있는 28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봤을 때 서울시립대가 49.6%로 가장 높았고요. 뒤이어서 숙명여대가 49%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45%를 초과하는 대학들은 경희대, 국민대, 단국대 이런 대학들이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42.4%를 정시로 선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서울 소재 대학 모집 인원 변화인데 인문, 자연, 계열로 나뉘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 계열에서 인원수가 많이 증가한 대학은 한성대, 서강대, 동덕, 홍익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울교대의 경우는 모집 인원이 202명임에도 불구하고 인문에서 41명이 증가했습니다. 꽤나
큰 비중으로 증가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경희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희대 모집 인원은 2,422명입니다. 꽤나 큰 모집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모집 인원에서 많이 감소한 경우가 서울과기대, 시립대, 서울여대, 서경대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서경대의 경우에는 자연에서도 마이너스 44명 감소시켜서 전체적으로 보면 94명이 감소했습니다. 정시에서 꽤나 많은 인원이 줄어든 대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서울과기대의 경우에는 인문에서 22명, 자연에서 54명이 감소했지만 예체능에서 137명이 증가해서 전체로 보면 61명이 증가한 대학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입니다. 서울대, 성대, 세종, 광운, 국민대, 건국대 이런 대학들이 증가를 했고요. 세종대 같은 경우에는 자연에서는 증가했지만 예체능에서는 꽤나 많은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 서울시립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체능에서 자연은 다소 증가했지만 예체능에서 꽤나 많은 학생이 증가했음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증가 인원이 가장 많았던 대학은 서울과기대, 서경대, 중앙대, 성신여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대의 경우에는 인문, 자연, 예체능에서 골고루 인원이 많이 줄어든 대학입니다. 다음 군별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군 세 군이 있는데 이 군은 대학이 자기의 조건에 맞게끔 스스로 정하게 됩니다. 서울대는 나군을 차지했고요. 서울대와 경쟁을 피하고 싶은 연세대와 고려대는 가군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역학관계를 가지고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됩니다. 큰 틀에서 보면 가군에는 주요 대학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나군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군은 주요 대학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 다 세 개의 군이 있지만 실제로는 가군, 나군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군에서 특별한 부분들은 올해 성균관대가 다군에서 모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다군의 강호는 중앙대, 홍익대 이런 대학들이 다군의 강호였는데 다군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 대학의 모집 단위 가운데 군의 이동이 있는 그런 대학을 표시해 놓은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을 살펴보면 가나다군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대학의 캠퍼스도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 거점 국립대의 경우도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 교대의 경우에는 모든 교대 플러스 이화여대 초등교육과까지 포함해서 나군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는 가군에 포진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시고 지원 시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군별 인원 비교입니다. 가나다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 서울을 보면 서울은 가군을 가장 많이 모집하고 경기, 인천은 나군을, 비수도권은 나군을, 전체적으로 보면 가나군에 큰 차이는 없지만 나군이 가장 많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가군, 나군에 많이 선발을 하고 다군은 상대적으로 적게 선발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군별 인원입니다. 눈에 들어온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중앙대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대와 홍익대는 전통적으로 다군에서 학생들을 많이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군에 중앙대와 홍익대가 눈에 들어오고 아까 말씀드렸던 성균관대가 올해 새롭게 다군에서 40명의 학생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다음은 군별 모집 인원, 지원 인원 경쟁률 비교입니다. 올해의 자료는 아니고 2023년도의 결과입니다. 자, 서울 중상위권대학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가군은 11,200명 정도로 모집을 했고 지원 인원이 47,000명 정도, 그래서 경쟁률은 4.2.
나는 4.6, 다군은 모집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경쟁률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11.7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평균적으로 보면 서울 중상위권의 평균 경쟁률은 5.4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약학 상위학과인 의학학 계열의 경우에는 가군의 5.9, 나군의 5.6, 다군의 20.7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8.4였고요. 그다음 전국 소재 대학을 기준으로 보면 가군이 4.1, 그다음에 나군이 3.7, 다군이 4.6. 전체로 보면 평균 4.1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의예과 군별 모집 인원인데요. 각각의 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다 살펴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챙겨봐야 될 요소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군 이동이 꽤나 의미 있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주대가 가에서, 전북대가 가에서, 그 다음에 가톨릭 관동대가 나에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군이 58명이 감소했고, 그 다음에 다군에서 18명이 증가했고, 나군에서 6명이 증가했습니다. 가군의 58명 감소는 의대의 경쟁을 감안했을 때 꽤나 의미 있는 변화들이 생겨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지원 전략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치의학과입니다. 여기도 변화된 부분들을 살펴보면 부산대가 군을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는 직윤 일반해서 10명, 10명씩 선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군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14명, 14명이 감소했습니다. 자, 치대 모집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14명은 꽤나 큰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모집 인원은 지역균형이라든지 나머지 전형들을 제외한 일반 전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한의학과입니다. 한의학과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예를 들면 경희대 나군에서 45명을 모집하는데 인문으로 13을 모집한다. 대구 한의대의 경우에는 인문 8명, 자연 이렇게 나누어서 모집한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문으로 모집할 때의 반영 비율이나 그다음 과탐, 수학, 지정 과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인문에서 한의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이러한 요소들을 잘 파악하셔서 지원 전략을 짜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약학과의 군별 모집 인원입니다. 일단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삼육대가 다군에서 이동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충북대를 먼저 보면 충북대가 약학, 재학 이렇게 4명씩 뽑습니다. 조금 더 정보를 드리면 충북대 약학과와 재학학과는 성격상 동일한 학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 다 약사 고시를 볼 수 있고 약사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는 학과입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화여대의 경우에 약학 전공으로 70명을 모집하는데 약학 전공의 경우는 자연 계열에서만 모집하고요. 그다음 미래산업 약학은 20명 모집하는데 이 경우에는 인문과 자연에서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집 인원 변화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정시 모집 인원이 많이 감소했다. 그렇지만 수도권 인원 증가했다. 비수도권 모집 인원은 감소했고, 그다음에 수도권의 수능 위주 전형은 오히려 증가했다. 그리고 졸업생의 비율이 31% 증가했다. 그다음에 재학생의 졸업생의 비율은 증가한 반면에 재학생의 수와 비율은 감소했다. 그다음에 군별 모집 인원은 가나, 다군 순서로 많더라. 이런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모집 인원에 대한 정보가 왜 의미 있는가 하면 이런 변화들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나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변화의 흐름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모집 단위의 변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집 단위의 변화는 새로운 학과가 신설되기도 하고 기존에 있던 학과가 통합되기도 하고 또는 분리되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군의 이동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먼저 신설학과를 살펴보면 2024 신설학과인데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대학에서, 많은 대학에서 새로운 학과들을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2024 주요 신설학과의 특징을 키워드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반도체 관련 학과가 가장 많았고, 스마트 AI, 데이터 디지털, 모빌리티처럼 첨단 산업 관련된 공학 계열의 학과들이 꽤나 많이 신설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첨단 산업 분야 신설학과에는 경희대 반도체, 광운대 반도체 시스템 공학부 이러이러한 과들이 있습니다. 지원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설학과가 왜 논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그거는 전년도 입시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어떤 점수를 기준으로 지원해야 할지 예측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설학과 내지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첨단 산업 분야의 학과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학과나 관련 학과의 입학 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 실제 지원 상황에서는 실시간 경쟁률도 함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집 단위 분리 통합의 사례입니다. 항공대의 경우를 보면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가 항공우주공학과와 기계항공공학과로 이렇게 분리되었습니다. 분리되었을 경우에 전년도 입학 결과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세종대의 경우는 자연생명 계열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 대학에 속해 있는 모든 학과들, 생명과학 대학에 있는 모든 학과들을 통합해서 자연생명 계열로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전년도의 입학 결과를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조금 더 전략적인 그런 판단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집 단위 변경입니다.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면 가천대의 경우에는 패션 디자인 전공이 패션 학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가천대 또 다른 부분을 보면 금융수학과가 금융 빅데이터 학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공에서 학과로, 학과에서 학부로, 또 전공에서 학부로 바뀌기도 하고 학부에서 학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전년도 입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고려할 때 큰 문제사항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학과 현황입니다. 계약학과는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서 특별한 교육과정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학과를 일반적으로 통칭해서 계약학과라고 하는데, 계약학과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이런데 SK, 삼성, 그다음에 현대, LG 이런 기업들과 연계해서 채용을 한다, 모집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군 의무복무형 계약학과인데요. 예를 들면 고려대의 사이버 국방학과처럼 국방부 또는 세종대의 항공시스템공학전공처럼 공군, 해군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는 학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인데 이거는 뒷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일찍 취업하는 형태입니다. 1년은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1학년은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2학년부터는 기업체에서 재직자 신분으로 근무를 하면서 공부를 병행하는, 그리고 3년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사학위를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이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의 경우에는 그 산학 연계 교육과정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장학금 지원이 아주 풍성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또는 1, 2학년 때까지는 전액을 주고 2학년 때는 조건에 맞게끔, 3, 4학년의 경우에는 조건에 맞게끔 장학금을 주기도 합니다. 학과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고려하시고요. 그 다음에 졸업 후에 취업이 보장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안정적인, 그래서 경쟁률도 높고 합격선도 높게 형성되는 학과가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
학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인데요. 요거는 좀 선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학년 때는 학업을 하고 2학년 때는 일과 학업을 병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중에는 직장인 신분으로 기업에서 근무를 해야 되고요. 주말과 야간을 이용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꽤나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있는 그런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는 반도체 관련된 계약학과를 소개해 놨는데요. 연도순으로, 그러니까 성균관대 반도체 시스템공학과가 2006년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계약학과들이 점차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첨단학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단학과라고 하는 것은 첨단이라고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의 첨단 분야, 인공지능, 빅데이터, 미래자동차와 같은 이런 분야와 관련이 있는 학과인데 첨단 분야 모집 단위별 입학 전문 기준고시라고 하는 고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과를 첨단학과라고 얘기합니다. 계약학과와 관련돼서 비교를 해보면 첨단학과에는 엄청나게 많은 혜택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학과의 성격이 취업이라든지 이런 데 유리할 수 있겠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집단위 변경상 한눈에 보기라고 하는 타이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차원에서 선생님들의 정시 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정시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정시나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발했는데요. 이 프로그램들이 현재 학교에 다 배포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안에는 여기 밑에 모집단위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모집단위 변경 사항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학에 따라서 모집 인원, 그 다음에 신설학과, 그 다음에 모집단위의 변경 사항, 그 다음에 계약학과, 첨단학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담임쌤이나 선생님과 상담하실 때 이러이러한 자료들을 요청하시면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요 학과들, 예를 들면 이제 의예과, 치의, 한의, 수의회, 약학, 초등교육, 간호, 물리치료, 경찰, 군사학과와 같은 관련된 정보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학과, 첨단학과도 아울러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별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한 80% 정도의 전투력을 가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20%는 대학별 정보들을 직접 확인하고 파악할 수 있는 역량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학별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대학 관련된 정보는 모두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 탑재되어 있는 대학별 모집 요강을 근거로 했습니다. 수시 합격자 최종 발표 이후에는 수시 모집에서 선발하지 못한 인원이 정시로 이월되게 됩니다. 각 대학 입학처에 탑재되어 있는 정시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전투력 100에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수험생의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대학들, 그 다음에 캠퍼스, 지방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에서 특기할 요소는 일단 모집 인원이 105명 증가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설학과가 첨단 융합학부가 신설되었는데 총 모집 인원은 꽤나 많습니다. 218명, 정원 내 218명 모집하는데 정시에서는 70명을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지역균형, 교과평가가 있는 지역균형으로 20명을 모집하고 수능 100인 일반 전형으로 50명을 모집합니다. 이 첨단 융합부의 경우에 3개 학기를 이수한 후에는 자기의 전공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전공은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러이러한 전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혁신 신학 전공이 있는데 이 혁신 신학 전공은 약학과와는 다르게 약사 국가고시를 응시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약학 계열이 좀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왼쪽 밑에 있는 편은 어떤 의미냐면 그 대학의 모집 인원의 변화가 큰, 증감이 큰 대표적인 학과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학의 경우에는 이 표가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변화의 폭이 거의 미미해서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약학계열에서 10명을 모집하고 전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7명의 인원이 감소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수능 활용지표가 무엇인가를 밝혀드렸는데요. 수능 활용지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서 수능 성적 이해 부분에서 확인하셨던 것처럼 표준점수를 반영하는가, 백분위를 반영하는가, 아니면 변환 표준점수를 반영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점수의 가치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수능 활용지표를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서울대는 변환 표준점수를 쓰지 않고 표준점수를 씁니다. 거기 앞에 표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표준은 국어, 수학의 활용지표고 뒤에 표준은 탐구의 활용지표입니다. 그래서 탐구를 변환 표준점수를 쓰지 않고 표준점수를 쓰는 대표적인 대학입니다. 아까 학생 A, B를 봤는데 학생 A의 경우에 투 과목을 선택해서 화학 2과목을 선택해서 100분위 100에 표준점수가 80점까지 나왔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는 그 80점이라는 표준점수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다른 학생과의 경쟁에서 월등한 우위를 점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탐2는 서울대가 폐지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학들의 어떤 변경 사항도 세밀하게 살펴보기보다는 꼭 놓치지 않고 봐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짚어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대인데요. 연대의 경우는 사실상 전년도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입시 결과들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연세대는 변환 표준점수를 활용하고 있는 대학이고요. 인원의 변화를 보면 연세 한마음 전형이 43명이 늘었습니다. 한마음 전형은 사회통합 전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대의 경우입니다. 고려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교과 우수 전형, 다시 말해 정시에서 수능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도 반영하는 교과 우수 전형이 올해 신설되었고 440명을 모집한다라는 요소입니다. 인원 증가 부분에서는 의대가 14명이 증가했고 경영이 21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꽤나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앞서서 다뤘던 연세대의 경우는 경영학과가 이제 감소를 했는데 고대는 좀 증가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학과로서는 이런 학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 역시 변환 표준점수를 사용하는 학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강대입니다. 서강대는 98명이 증가했습니다. 98명이 증가했지만 큰 틀에서 큰 변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서강대와 관련된 특징적인 부분들은 수학 선택 과목을 지정하지 않았다. 탐구 선택 과목을 지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위권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미적기와 확통을 선택해도 좋고 사탐, 과탐을 선택해도 좋다라고 열어놓은 경우입니다.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서강대는 인문, 자연 상관없이 수학의 반영 비율이 43.3%로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에 역량이 있거나 좋은 점수를 받은 학생의 경우에는 서강대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균관대입니다. 성균관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학교입니다. 올해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크게 증가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일단 4개의 학과가 신설되었고 그 중에 2개의 학과는 이제까지 모집하지 않았던 다군에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학과들이 군을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연대 같은 경우,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자연과학 계열, 공학 계열 이와 같이 계열로 모집하기 때문에 군의 이동의 인원이 되게 큽니다. 자연과학 계열의 경우에 163명이 이동하고
그다음에 전기전자공학부의 경우는 규모가 큰데 100명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군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그런 대학이기 때문에 성균관대 지원에서는 정말로 주의 깊게 고민해 보시고 전략적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한양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에서 모집하지 않았던 의류, 실내 건축, 식품 영양의 경우에 정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말은 의류학과, 실내 건축 디자인, 그다음 식품 영양학과의 경우에는 전년도 입시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는 인원이 다소 이제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능형 반도체공학 전공이 36명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의 정시 선발의 특징은 인문, 자연 통합 선발로 대규모로 뽑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화여대 정시 모집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 학과들, 5학과들이 인문과 자연으로 나누어서 모집하고 있더라. 예를 들면 의예과, 약학과, 인공지능학과, 뇌인지과학부,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이런 학과들이 인문으로 몇 명, 자연으로 몇 명 이런 식으로 뽑는 것이 이화여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약학부가 약학 전공이 있고 미래산업 약학 전공이 있습니다. 약학 전공은 자연 계열만 대상으로 선발하고 미래산업 약학의 경우에는 인문과 자연으로 나누어서 선발합니다. 그다음 중앙대는 인문자연 예체능에서 골고루 인원이 감소한 대학입니다. 그리고 군 이동이 꽤나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 감소 분에서 의학부가 5명, 약학부가 15명, 간호인문이 15, 간호자연이 10명 이렇게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의학, 간호, 의료 계열의 인원들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이제 안성 캠퍼스라고 한 중앙대 안성이라고 불렀던 캠퍼스 이름이 이제 다빈치 캠퍼스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경희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희대는 인원상으로 보면 이제 13명이 증가해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설학과가 2개 있고요. 그런데 모집 인원의 변화 밑에 표를 보시면 경영학과가 37명이 감소했고 그 다음에 전자공학과가 25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런 인원 변화는 큰 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역 단위를 새로 만들었는데 사회과학 광역으로 56명, ICT 광역, 생명과학 광역으로 이제 모집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1학년 말이 끝나게 되면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건축 인문으로 11명 뽑고 간호 인문 18, 지리 인문 12, 한의예 인문 13 이렇게 뽑는데 이 경우에는 아예 확통과 사탐 선택자만 지원할 수 있게끔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입학 결과와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모집단위입니다. 그래서 건축, 간호, 지리, 한의의 인문의 경우에는 면밀한 검토를 하고 지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외대입니다. 자, 일단 인원의 변화는 크게 없고요. 신설학과가 10개가 있는데 서울에서 2개, 글로벌 캠퍼스에서 6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설 모집 단위는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외대의 경우에도 미적 기하 과탐이 지정되지 않는 대학입니다. 물론 이제 서울 캠퍼스의 경우에는 자연공학 계열이 거의 없고 인문사회 중심으로 편성된 학과다 보니까 그런 특징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미적기하 과탐 지정되지 않은 대학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서울시립대입니다. 인원의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활용 지표를 보면 이제 변표를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연계열 3의 경우에는 사탐 과목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과탐 선택자들이 교차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이죠. 인문계열 3에는 영문, 국문, 국사, 철학, 중문 이런 과들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시립대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음 건국대입니다. 건국대 인원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 이동도 없고요. 그 다음에 영상학과가 인원이 다소 줄어들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별한 변화가 없는 그런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동국대 역시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신설학과도 없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고향 일산에 있는 학과들은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약학을 비롯해서 뭐 위생명공학과 이런 과들은 고향 일산에 있는 학과다라고 참고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홍익대입니다. 홍익대의 경우에 인원 변화라기보다도 홍익대 같은 경우는 미술대학이 특성화되어 있는 그런 대학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울 캠퍼스 자율전공 자연예능이 108명 이런 식으로 해서 108, 그 다음 78, 53, 52 이렇게 꽤나 많은 인원들을 모집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홍익대도 대표적으로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이다 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숙명여대입니다. 숙명여대 역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참고하셔서 지원해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 국민대입니다. 자, 국민대 역시 큰 변화는 없는데 모집 인원을 보면 예체능 인원이 되게 많습니다. 국민대가 가지고 있는 미술 디자인과 관련된 특성들을 살펴볼 수 있는 요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숭실대는 정보보호학과가 이제 신설되었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계약학과 수준의 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G와 연계한 계약학과입니다. 그 다음 세종대인데 세종대는 올해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신설된 학과들도 여러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학과 모집을 하다가 이것을 통합 계열로 모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문과학대학에 속하던 학과, 사회과학대에 속하던 학과를 인문사회 계열로 통합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113명을 인문사회 계열로 모집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입시 결과를 전혀 활용할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입시 결과를 고려할 때 매우 전략적인 판단을 하셔야 될 대학입니다. 다음은 서울과기대입니다. 서울과기대는 인문과 자연에서 인원이 감소하긴 했지만 예체능 쪽에서 137명이나 늘어는 그런 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 다음 광운대 신설학과가 있고요. 역시 큰 변화 없습니다. 그 다음 명지대는 앞에 대학들은 주로 표준점수와 병론 표준점수를 많이 썼는데 명지대는 100분위를 쓰는 대학입니다. 다음 상명대 큰 변화는 없고요. 알아두면 좋을 부분들은 미적기와 과탐이 지정되지 않았다. 순활용지퍼는 100분위를 사용하고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성신여대는 꽤나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단 사회과학 계열 학과에 속하는 모든 학과들이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학과 선발을 하던 것을 계열 선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인문융합 예술 계열로 75명을, 사회과학 계열로 138명을 모집합니다. 앞에서 세종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전년도 입시 결과에 의미를 해석하는데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여대입니다. 서울여대 역시도 꽤나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겨났는데요. 전공 개방형 광역을 신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문대학으로 25, 사회과학대학으로 34명 이런 식으로 전공 개방형 광역 단위가 신설되었다라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덕성여대의 경우 덕성여대는 전통적으로 학과 모집보다는 대학 모집으로
해왔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글로벌 융합대학, 그다음에 과학기술대학, 아트앤디자인대학 이렇게 해서 모집했습니다. 그다음 동덕여대 큰 변화 없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권 대학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가천대는 꽤나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설학과도 많은 대학이고요. 그다음에 군 이동도 꽤나 여러 학과들이 군 이동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로 클라우드 공학과가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권에서 한양대 에리카와 더불어서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카톨릭대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다음 경기대 역시 100분위를 반영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 큰 변화 없습니다. 단국대 역시 큰 변화 없습니다. 그다음 아주대의 경우에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약학과 15명 모집이 군을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약학과에 관심 있는 경우라고 하면 이 군 이동 사항들을 반드시 짚고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대의 경우에 큰 변화는 없는데 일부 학과가 군을 이동한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인하대의 경우 역시 크게 의미 있는 변화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계약학과로서 국방 디지털 융합학과, 공군과의 계약학과가 있고, 그 다음에 모집 단위 명칭이 다소 변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큰 변화는 없다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항공대입니다. 항공대 역시 군 이동이 있습니다. 자유전공학부 전계열이 나이스타로 이제 일부 이동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변화가 없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한양대 에리카입니다. 계약학과로서 국방정보공학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천대와 더불어서 경기도권에서는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한양대 에리카는 편점수와 변환 편점수를 활용하는 대학입니다. 다음은 이제 고려대 세종입니다. 고려대 세종은 자연 계열 모집에서 105명이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 일부 대학에 군 이동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습니다. 다음 연세대 미래는 꽤나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하단의 표를 보시면 자유융합 계열이 131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 209명이 감소했습니다. 연세대 미래 캠퍼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율융합계열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해서 여러 학과들을 계열 모집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그 계열 모집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단국대 천안입니다. 코스 메디컬 소재학과라고 하는 특성학과가 신설되었고요. 그 다음에 상명대 천안에서는 자연에서 인원이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큰 변화는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대 글로컬에서 눈여겨볼 부분들은 의대 인원이 다소 감소했다. 그 다음에 동국대 YG 캠퍼스의 경우에 의예과 인원이 감소했고, 그 다음에 한의의 인원이 감소했다 정도가 좀 의미 있게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의예과 유형 1은 미적, 기하, 과탐 선택의 경우에 과탐 지정의 경우에 유형 1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의대를 포함해서 한의예과도 YG 캠퍼스에서는 수능을 100분위만 활용합니다. 100분위가 비교의가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의예나 한의예과 이쪽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대 147명이 감소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음 충남대 272명이 감소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정시에서 모집 인원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반면에 지방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4,000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 감소 이유는 정시에 모집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시에 많은 인원을 모집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결국
지방의 많은 대학들은 정시로 학생을 선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시 인원을 줄이고 수시 인원을 늘리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대학과 이후에 나오는 대학들도 대부분 인원들이 감소되게 됩니다. 충남대 역시 272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반도체 관련, 에너지 관련 학과가 신설되었고요. 충남대는 표준점수와 표준점수를 반영합니다. 자, 충북대도 다소 줄었지만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충북대의 경우에 약학과와 제약학과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학과와 제약학과 모두 약사고시를 볼 수 있는 학과니까 명칭은 다르지만 특성은 큰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경상국립대인데 경상국립대는 좀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될 대학입니다. 학과의 통폐합, 명칭 변경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하셔야 될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경북대입니다. 경북 지역의 대표적인 대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500명 이상 감소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의 공동화 현상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계약학과에는 이런 학과들이 있고요. 편집점수와 변환 편집점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혁신신학학과가 신설되는데 8명 신설되는데 이 혁신신학학과는 서울대 혁신신학 전공과 마찬가지로 약사 국가고시를 응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부산대입니다. 부산대는 지방에 있는 대학 가운데 거의 유일하다고 할 정도로 정시 인원이 약간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변화는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전남대 역시 인원이 다소 줄었습니다. 전남대도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학과입니다. 그 다음 전북대의 특기할 부분들은 의예과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치의학과가 5명 모집해서 2명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이 특기할 부분이고요. 마지막 제주대입니다. 제주대도 역시 인원 변화는 미미하고 군 이동들이 꽤 일어났습니다. 나에서 다에서 나로 군의 교체 현상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고려하셔서 지원 전략을 짜셔야 할 요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집 단위의 변화 이런 내용들을 좀 대학별로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정시 지원 팁이라는 측면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점수 중 가장 유리한 조합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내 점수는 대학의 계산 방식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값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학별 환산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집 요강에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있는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수시 2월된 인원에 대한 정보까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고 그 다음 탐구 영역 변환 표준 점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환 점수를 쓰는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가 아니면 100분위를 쓰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값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과탐의 점수가 변환 표준 점수로 바꿨을 때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나 다하군 3개의 군이 있지만 다하군에서의 승부는 되게 힘든 어떤 승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가나군에서 반드시 승부를 봐야 되겠다. 그리고 안정, 적정, 소신을 적절하게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첨단학과, 계약학과 등 어쨌든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점수가 낮은 과에 진학을 해서 나중에 전과를 하거나 아니면 복성공을 하거나 하는 계획을 짜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은 대학의 학사 제도에 대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까지도 명확하게 잘 파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들어주신 수험생 여러분 또 학부모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 정시에서는 꼭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제시되어 있는 글처럼 여러분들의 뜨거운 청춘을 응원합니다. 도전의 끝자락에는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